자,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근무하는 선경입니다. 저는 전공이 흉부외과 심장수술이 전공입니다. 근데 오래전부터 그 국가 연구개발 정책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관여를 해서 오늘 그런 것을 잠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까지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왔을 때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혁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번이라고 써드린 이유는 오늘 강의는 일단 총론 쪽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텐데 좋아요와 또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또 초청을 받아서 2부를 강의할 테니까 많이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좀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관점은 그냥 의사로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저를 또 초청을 해주시면 그때는 구체적인 활성화 전략과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국가 정책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인류의 지능지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뇌의 크기도 점점 줄고 있다고 그럽니다. 사실 일리가 있는 얘기가, 저희가 어렸을 때 전자계산기가 나왔을 때 부모님들이 진짜 걱정 많이 하셨습니다. 암산하고 주판 안 쓰고 누르기만 한다고. 그 뒤로 컴퓨터가 발달을 하고 핸드폰이 발달을 해도 어찌 보면은 창조적인 소수만 그런 노력을 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머리를 별로 안 쓰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 외과 의사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내 손만 쓰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뇌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영어로 저희 외과 의사들을 브레인이 없다라는 브레인리스 서전이라고 해서 아마도 우리 외과 의사들이 이렇게 인류의 IQ를 줄이고 뇌 사이즈를 줄이는데 기여를 분명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외과 의사 발표니까 너무 이렇게 기대 많이 하시지 말고 특히 끝나고 질문 이런 거 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 그러면 떠오르는 게 히포크라테스 선서 얘기가 있을 겁니다. 잠깐 의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헬스 산업화 내지는 의료 산업화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데, 이제부터 의사는 여러분들의 주치 역할을 넘어서서 공동 연구자, 그 다음에 사업의 파트너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에 대해서 조금은 좀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의사 그러면 떠오르는 게 히포크라테스 선서인데, 사실은 이거는 1948년도에 세계의사협회가 새로 만든 겁니다. 원래 기원전 400년, 5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 시대에 하던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폴로 의술의 신들한테 맹세하노니 하고 시작을 하다가, 절대 환자한테 몸에 나쁜 약은 처방하지 않겠다, 심지어는 유산을 시키지 않겠다는 이런 서약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절대로 칼을 쓰지 않겠다. 우리 테스 형님이 이 외과 의사를 좀 싫어했던, 그때 외과 의사는 의사는 칼을 쓰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었었습니다. 지금 한의학하고 비슷하죠. 그럼 그때 수술이 없었느냐? 수술은 있었어요. 그럼 수술을 누가 했느냐? 이발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발 외과가 있었죠. 실제로 지금 이발관에 가보시면 그 쓰는 기구들이 수술기구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샤프해요. 이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시던 이 마크가 빨간색은 동맥, 파란색은 정맥, 하얀색은 붕대를 표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외과 의사들의 선조가 바로 저희들은 이렇게 이발소 앞에 지나갈 때 상당히 경건한 자세로 지나갑니다. 선배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부터 의과대학에서 의학에 외과가 포함이 됐느냐? 18세기 들어와서입니다. 그 18세기가 들어와서 옛날에 냉병기, 1대1로 싸우는 칼, 창, 화살 이런 것이 대량 사상하는 화약 무기들이 발달하고 열병기가 발달하면서 대량 전사상자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외과 기술이 사람을 제법 살리네 하면서 18세기에 프랑스의 의과대학에서 처음으로 외과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발외과의 전통적인 이 도제 시스템으로 배우는 이발외과의 그 외과 역할과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로서의 외과 의사가 공존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을 했느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의과대학을 나온 외과 의사는 긴 가운을 입히고 이발외과 의사는 짧은 가운을 입히는 걸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요새는 가면 다 짧은 가운들 입고 다니죠. 그게 편하거든 사실은. 제가 영화를 보니까 이건 고증이 잘못된 겁니다. 짧게 입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외과 의사의 스토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헬스 산업을 얘기를 하는데 많이 들어보신 게 의료 산업 얘기도 들어보셨고 헬스케어 산업 얘기도 들어보셨고 바이오 산업 도대체 이게 뭔 차이가 있느냐? 오늘은 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료의 본질은 인류를 건강하고 오래 살게 만드는 게 분명합니다. 그죠? 그 삶의 질, 삶의 양이 같이 가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요새 한마디로 얘기하는 걸 건강 100세라고 그러죠.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자.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자죠. 의사들이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면은 의사들이 좀 불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아픈 사람이 많아야 행복한 사람들이거든요. 남의 불행이 우리의 행복일 수도 있는 직업이죠. 좀 이상하죠? 의사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가 어떻게 산업화가 될 것이냐. 여기에 나오는 꼭 따라오는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은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 산업화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항상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의료 산업화를 찬성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똑같이 여쭤봅니다. 아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은 돈벌이의 대상입니까? 그분들도 절대로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의료에 대한 정의와 의료의 산업화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른 겁니다. 의료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의료 산업화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전제하에서 이거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확실하지 않습니까? 화두가 돈보다 사람이 정확한 겁니다. 이번 정부의 의료 정책의 화두는 저기서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맞는데 이것과 이것의 정의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를까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 전에 야, 근데 의사들이 아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돈을 벌고 있지 않느냐? 그럼 그건 뭐냐? 그거는 사회적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회와 의료 집단 간에 의료 행위를 하면서 계약 관계입니다. 의무와 권리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시장 경제가 되죠, 저희가. 의료산업의 구조가 옛날에 2010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삼성경제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굉장히 큰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사진 한 장이 바로 이 글이십니다. 의료산업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서비스,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와 솔루션 이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이 모든 것들이 의료산업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아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은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는 바이오헬스 산업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의료산업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산업이 인류의 건강과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는 것에 본질의 미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사들만의 몫은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포용이 돼서 의료산업화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마침 의료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파라다임이 바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에는 건강의 정의가 아프지 않은 상태가 건강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웰빙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료의 개념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서 건강을 유지해서 웰비잉을 유지하는 헬스케어 개념으로 개념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헬스케어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적은 여기까지 확장하는 거고 대상은 우리가 과거에 의사들이 다루던 이런 부분 이외에 여기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거고 제도까지 포함시켜야 되고 행위는 이런 부분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헬스케어를 기술이라는 테크놀로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질병과 건강이라는 개념을 둘 다 포함하는 기술로 가져가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헬스케어 테크놀로지의 그럼 연구개발에 대한 정의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보셔야 될 거는 융복합 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그러면은 바이오 산업과 그러면 의료 산업은 또 어떻게 다르냐? 헬스케어 산업은 어느 게 맞을까요? 헬스케어는 바이오의 일부다. 아니다. 바이오가 헬스케어의 일부다.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오른쪽이 맞아요. 오른쪽이. 네. 바이오 기술과 헬스케어 기술은 정의가 다릅니다.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이건 뭐 명쾌하게 어떤 기술이라는 정의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 쓸 건가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뭐 바다, 해양, 산림 전부 다 바이오에 들어가죠, 이게. 헬스케어 테크놀로지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인간의 건강과 생명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술은 무지하게 많죠. 그죠?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한마디로 헬스케어 테크놀로지는 목적지향적이다. 무슨 목적? 인간의 건강과 생명이 목적이고 이거는 기술입니다. 혁신적인 원천 기술, 원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기술은 다양하게 필요하고 이 기술은 빤합니다. 응용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것의 응용은 굉장히 넓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측면에서 보면 바이오는 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모든 게 바이오 기술이나 적용되는 분야가 있죠. 그러나 이것을 사람한테 쓸 때는 극히 일부만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기술 측면에서는 HT는 BT의 일부가 맞습니다. 그런데 목적지향적인 거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암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기술들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있죠. 이 중에서 바이오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겁니다. 실제로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같이 사람들이 살고 죽고 하는 현장을 가보면 거기서 바이오 기술 눈에 잘 안 보입니다. 픽백거리는 게 전부 IT 기술이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어느 게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바이오 산업과 헬스케어 산업,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헬스케어 테크놀로지는 차원이 다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이 처음에는 의료 산업이라는 얘기로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 아니면 헬스케어 산업. 근데 의료 산업 그러니까 마치 뭐 의사들만의 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무슨 정부 부처 같은 보건복지부 거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인 단어를 하나 찾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이오 헬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라는 기술 요소와 헬스케어라는 목적 요소를 합친 단어가 만들어진 거고 이런 용어는 우리만 쓰고 있습니다. 일본도 의료산업, 미국도 의료산업, 이스라엘도 의료산업 이런 용어를 바로 쓰고 있거든요. 의료의 용도 자체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의료 그러니까 너무 일부 집단, 뭐 일부 부처의 문제처럼 돼가지고 이 용어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의료기기, 제약 이런 걸 얘기하면서 바이오 산업 하는 것도 사실은 맹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바이오 헬스 산업이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한국 경제의 성장, 신성장 동력 3대 정략에다가 바이오 헬스 이 세 가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 헬스 이렇게 쓰고 있고 2019년 5월 달에는 대통령이 직접 오성 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을 찾아가가지고 바이오 헬스 국가 비전 선포식을 했죠. 대한민국을 매겨 살렸던 반도체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바이오 헬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비전 선포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가 이제 표준 단어로 자리를 잡은 상태인데 아직도 바이오 산업,
헬스케어 산업, 의료 산업 이것이 뭐 혼용되고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개념적으로는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한번 들여다볼게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나라 사이즈 대비, 국가 GDP 대비, 연구자 대비 가장 많은 연구비를 쓰는 나라입니다. 탁월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MB 정부 때 577 전략할 때 그 앞에 5가 바로 국가 GDP의 5%를 R&D에 투자하겠다는 전략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따라갔습니다. 4.5까지 따라갔으니까. 그리고 지금 국가 1년 예산의 연구비 예산이 약 27조, 28조를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가 바이오헬스 R&D를 쓰고 있는데 올해 아마 한 이 정도 되고 내년 2025년까지 4조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죠? 미래 성장 동력에 이만한 투자를 들어가겠다는 거죠. 우리가 나라 규모 대비 제일 많다고 그랬는데 이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공동 연구를 하러 들어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NIH도 저희들하고 노크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실제 투자 액수는 어느 정도 되느냐? 전 세계 3, 4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자원이 없고 사람 자원한테 연구개발 투자로 돌파를 하고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IT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난 한 10여 년 이상 잘 버텨왔는데 그것도 굉장한 많은 투자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이제 바이오헬스 쪽에 연구비가 엄청 몰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바이오헬스 산업은 크게 세 개 결과물, 아웃풋, 프로덕트 베이스에서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서비스, 뭐 의사들의 의료 행위,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 같은 서비스 행위,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이렇게 되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2% 트랩에 걸려 있습니다. 소위 서비스나 제약이나 뭐 의료기기나 모든 것들이 R&D까지 2% 트랩에 걸려 있어요. 글로벌 시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걸 극복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10조가 넘는 돈이 바이오헬스에 투자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덕분에 논문 특허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논문이나 특허 나온 거가 실제로 산업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 빈약한 거죠. 이 효율을 올려야 됩니다. 심지어는 한동안은 하도 나오질 않으니까 바이오헬스 R&D 투자 그만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위기에 닥쳤었어요. 사다 쓰자 그냥. 완제품을 사다가 서비스에서 떨구자. 차라리 그 돈 딴 데다 넣자. 이런 얘기가 실제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돌파를 했죠. 2015년대 한미약품이 엄청난 양의 기술 수출 계약을 하면서 이게 브렉스루가 된 겁니다. 이거 이후로 바이오헬스가 이제 결과가 나올 때가 됐고 먹고 살만하구나. 물론 이제 요게 좀 내용이 바뀌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했죠. 그렇구나 하면서 다시 재투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이 아니었었으면 바이오헬스 R&D 그냥 폭삭할 뻔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다가 이제 요번 정부에서도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많이 발표를 했죠. 이게 가장 상위 계획인데 이거 발표했고, 그 다음에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 이런 것들을 해서 하나씩 간단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은 목표는 명쾌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대통령이 오송에서 비전 선포식 하고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바로 전략이라고 내놓은 겁니다. 첫 번째, 세계 시장 점유율 3배로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수출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일자리를 추가로 30만 개를 창출하겠다. 이런 것이 목표로 돼 있고, 기술 개발, 인허가, 생산, 시장까지의 이렇게 플로우에 따른 전략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서 한국판 뉴딜도 나왔었죠. 한국판 뉴딜에서도 여기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이 디지털 뉴딜에 들어 있습니다. 이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서 최근에 2차 회의에서 지역균형 뉴딜까지 포함이 됐었죠. 그래서 뉴딜 정책을 가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키스텝, 대한민국의 띵크탱크라고 하는 키스텝에서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기술 해가지고 보여준 게 있습니다. 5가지를 크게, 이건 헬스케어 쪽 얘기입니다. 바이오헬스 쪽에서는 디지털 치료제,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 이것이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는 미래 기술이다, 유망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여기 투자하시면 되겠죠. 그죠? 우리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과총에서
그다음에 한림원들하고 뭐 공학 한림원, 과학 한림원, 의학 한림원들하고 해가지고 바이오 경제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서 하는 것이 융복합 영역에서는 전형적으로 원격 의료를 포함한 디지털 의료, 그다음에 미래 의료라고 하는 예방의학과 정밀 의료 이런 것과 결합한 신시장 상출에 이런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바이오 헬스는 한마디로 융복합 산업입니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작년 8월 달에 아마 지금 총리이신 정세균 총리께서 이 관계장관 회의를 해서 30개 유망 기술을 선정을 했죠. 그 중에서 헬스케어 쪽에 4개, 방역에서 3개, 요 7가지가 이미 바이오헬스 영역에서 핵심 기술이고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특별한 자원보다도 옛날에 뭐 제조업 같으면 어마어마한 시설, 장비, 인력이 있어야 되지만 바이오는 뭐 옛날에 제조업에서 20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지고 매출을 올렸다 그러면 지금 뭐 20, 30명 가지고 그 정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한국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관심 있게 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달에는 전 부처가 지금 막 혼재된 관리 규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혁신법으로 금년부터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이런 노력 때문인지 그런지 얼마 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 바이오헬스 분야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만큼 올랐답니다. 그죠? 뭐 이 그래프 꺾어져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이게 앞으로 계속 이러고 올라가겠죠, 이제 앞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그 산업의 2020년도 산업의 변동을 보여준 건데 전부 줄었죠, 코로나 때문에. 2개가 늘었습니다. 하나는 반도체고 하나는 보건산업입니다. 그죠? 바이오헬스 산업이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신장한 거는 보건산업이 가장 신장을 했죠. 순위도 쭉 끌어올려져 갖고 지금은 7위지만 삼순위 3개 하나 둘 3칸이 올라갔으니까 지난번에 9위에서 이제 7위쯤 올라갔겠죠. 이게 점점 올라가야 되겠죠, 앞으로. 그죠? 얻은 거를 분명히 리플레이스 갈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바이오헬스 산업 중에서 그 부성은 어떻게 되느냐? 의약품 요 정도, 의료기기 요 정도, 화장품 요런 건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큰 그림보다 의료기기 쪽에 상당히 많이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의료기기의 성장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률이 4%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8%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문제는 그래서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이라고 보여지는데 국내 산업이 너무 일천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 점유율이 한 3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약 시장의 35% 점유율이라 그러면 혈압약 100개에서 35개 우리 거 파는 거예요. 카피약품이 됐더라도. 근데 의료기기는 안 그래요. 완전히 바닥에 중저의 기술만 깔려 있습니다. 부가가치 높은 건 전부 외국 거예요. 수입 제품들, 비싼 거. 성장률이 아무리 높아도 국내 기업이 따라가면서 높아야지. 그냥 외국 기업 장사만 해주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산업이 아니고 시장으로밖에 존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을 어떻게 육성하느냐가 헬스케어 시장은 굉장히 성장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시장으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기업들이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부가가치가 국내에 떨어지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 해야 될 방향성인 겁니다. 잘하고 있지만 아직 멀었다는 거죠. 한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